미국의 트럼프, 시진핑, 그리고 영국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이 다가오면서요, 미국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줄이고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등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시들해지고 있고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주중 미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국이 자사의 투자 목표 상위 3위에 들어간다라고 대답한 기업이 전체 기업의 56%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깊어지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예전같지 못하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응답자 가운데 80%는 중국에서 좀 박대를 받고 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기업은 40%에 불과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긍정적인 관계가 지금 기업 성장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2%인데요. 2017년에는 미중 관계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1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설문은 실제로 중국에서 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의 회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겁니다. 462개나 이렇게 대상으로 했는데요. 실제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미국의 IT 기업들에 대해서 IT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니까 미국 IT 기업들이 중국의 사업 규모를 줄이고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은 전략적 구조조정을 이유로 베이징 지사에 연구개발 직원을 200명을 감원했다 그럽니다. 또 저장장치 전문기업 C게이트도 소주에 제조공장을 폐쇄하고 2200명을 해고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미국 제일주의를 외치는 트럼프를 의식해서 해외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연일 35%의 보드 텍스, 즉 국경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차라리 그 세금 내고 미국으로 자기들이 생산한 걸 가져갈 바에야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세금 관련해서 감세를 받아보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런 IT 기업 외에 제조업과 관련되는 회사들도 미국으로 지금 다 옮겨가기 위해서 미국 세무당국이나 주정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2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벌써 트럼프가 예약을 받아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미국 기업들은 트럼프가 TPP, 그러니까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파기하기보다는 유지하기를 바라는데 트럼프는 이를 분명히 파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서 시진핑이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에 가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트럼프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시진핑이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것은 지금 처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번 주 출범할 미 행정부에 중국이 무역전쟁을 비롯한 다각적인 기싸움을 하겠다라고 선전포고한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세계의 많은 언론, 또 학자, 정치인, 경제 기업인 등이 참가한 이 다보스 포럼에서 보호무역 반대를 외침으로써 미국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이 트럼프의 기질이나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세계 유일 최강국 미국을 상대로 앞으로 이 시진핑이 시비를 걸어서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본격적인 반격이 날라올 때 과연 시진핑이 이길 수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언론들도 시진핑이 이 싸움에서 미국의 길을 끊지 못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은
17일 현지의 개막 연설을 통해서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국의 목소리를 전달했는데요. 무역 전쟁에서는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중국을 불공정 무역 국가라고 비판하는 이 트럼프의 공개 경고장을 날렸는데, 시진핑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세계 리더 역할을 하겠다라는 자신감도 비쳤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를 고수하는 트럼프 대신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유무역에 앞장을 서니까 중국에 투자해달라 이랬는데요. 시진핑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가 하면, 중국은 사드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롯데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 즉 탈세라든지 소방점검이나 위생점검 이런 시비, 또 각종 리튬 전지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인허가, 그리고 항공편 취소, 관광객 모독의 조정, 이런 더러운 방법으로 또 한국 연예인들을 중국 TV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고 합작 투자를 못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압력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은 지금 한국에 대치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방침이 자유무역이라고 봅니까? 보호무역이라고 봅니까? 원래 보호무역이라는 것은 외국과의 어떤 무역에서 외국을 어떤 물건들을 갖다가 장벽을 치기 위해서 별의 핑계를 다 대어서 외국과의 자유로운 무역 거래를 이렇게 자국에 유리하도록 압력을 넣는 행태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시진핑이 지금 한국과 하고 있는 행태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한마디로 20세기형 보호무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들이 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시진핑은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뻔뻔하게 보호무역 운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앞으로 우리가 자유무역의 기수가 될 거니까 너네들이 다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과 같이 가자.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앞장서겠다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그동안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 제가 해온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에 역행하는 보호무역 조치를 서슴지 않아 왔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최근 몇 개월간 시진핑은 보호무역 반대 입장을 이야기를 해왔고, 특히 스위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16일 보호무역 반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언론의 기고문에서 중국은 세계 경제 성장을 떠받치는 거대 시장의 위치를 지킬 것이고 뜨거운 투자국으로서 세계 인민의 복지의 공헌자로 남아있을 거다. 저는 중국이 이딴 소리를 하는 걸 보면요, 정말 나쁜 놈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주변 국가에 대해서 끼치는 폐해와 자국 국민에 대한 어떤 인권 탄압이나 자기들이 점령한 땅에 대한 어떤 이 폭력적인 행동,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국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트럼프는 아예 다보스 포럼의 모습도 안 내비쳤고, 당연히 트럼프의 측근이라는 사람들도 그의 모습을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국가 주석이 국제형사에 참석한다는 것은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만 가능한데,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견제하고 경제 2위 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의 위상을 과시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자, 트럼프는 이미 대만 총통 차이 잉원과 통화를 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뭉개어버렸고,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면 35에서 45%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하겠다. 더 나아가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중국이 통제하지 않으면 미국이 파악한 정보에 따라서 관련 기업과 은행들을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시진핑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의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간을 살살 보면서 시진핑이 실제로 취임을 하면 현실적으로 중국과 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딜을 갖다가 끄집어내기 위한 일종의 강수를 두는 모양새를 하게 되는데요. 중국은 이미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가진 역량을 다해서 부딪히게 되면 쌍방이 다 패하고 상처를 입으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중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거라고 그러면서 사유재산 보호, 공정한 경쟁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 투자하라고 했는데요. 한국에서 중국에 갔던 기업들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사유재산 보호를 했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을 했습니까? 끌어들일 때는 온갖 미끼로 진짜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살 끌어들여 가지고 나중에 나갈 때는 쪽박 차고 내보내고 기술은 다 빼가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침투해서 그 회사의 모든 장점들을 다 서로 카피해서 복제 회사를 차리는 걸로 유명하고 중국에서 기업하려면 관시라고 해서 중국의 각종 정치인이나 관료들한테 돈을 처먹이지 않으면 기업 활동에 이만저만 불편해지는 게 아닌 게 중국인데 이런 후진적인 부패 구조를 그대로 두고 투자자를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 그리고 세계화가 빈곤 불평등을 초래했다는 사실도 지적하면서 비난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유무역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나라 안에 시진핑은 빈곤이나 불평등을 얼마나 해소했는지 묻고 싶어요. 자, 정작 트럼프의 자문도 하는 이 도널드 크리칠로 애리조나 주립대 역사학과 교수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키신저식의 현실주의다, 실리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것은 헨리 키신저, 전설적인 인물이죠. 닉슨 때 국무장관을 맡아서 중미 이 수교를 갖고 온 그 핑퐁 외교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헨리 키신저의 조언을 따르는 걸로 보인다. 세력 균형 차원에서 서로 다른 국익을 가진 나라들과도 협력을 할 것이며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와도 공통의 이해가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것이다. 또 트럼프 팀에는 군사적 힘에 의한 평화가 필요하고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파워를 행사해야 된다는 합의도 있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그 다음에 트럼프 고립주의가 세계에서 미국을 힘을 축소시키고 미군을 줄이고 군사력을 과시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리주의와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부분을 변형해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기자가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타국 정치에는 불간섭하고 미국을 위협할 때는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미 7제 대통령 앤드류 잭슨의 잭슨주의적 전통에서 기반하는 거 아니냐. 이게 고립주의적 그 논리에 기반이 됐죠. 그래서 미국이 1차 대전 전까지 고립주의적 전통을 오래 유지해 왔습니다. 외교 정책에서 잭슨과 트럼프를 비교하는 것은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거다. 잭슨 대통령은 확장주의자였다. 트럼프가 새로운 영토 획득을 추구할 것 같지는 않다. 잭슨은 임기 동안에 군을 강화하지도 않았다. 트럼프는 군을 강화할 것이다. 유일한 트럼프와 잭슨의 공통점이 있다면 미국의 유리한 국제무역을 정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발언에 대해서는 외교적 수사를 보면 신고립주의처럼 보였지만은 실제 외교 정책이 어떻게 실행될지를 알려면 이 선거 때의 트럼프의 발언이나 외교적 수사나 트위터 발언이나 이런 거하고는 분리해서 그의 외교팀은 송곳 같은 눈을 가진 현실주의자로 구성되어 있다. 트럼프 팀은 친러주의도 아니고 앞으로 국제사회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자, 트럼프가 미국을 보호주의로 끌고 가면서 미국이 무역에서의 이득을 추구하는 부분은 이제 바뀔 수 없는 걸로 보이고요. 중국과의 일합을 겨룰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국이 지금 중국의 이 사드 보복 걱정하고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한국 경제에서 미세한 부분이고요. 그런 쪽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릴 게 아니라 진정 지금 걱정해야 될 부분은 미국이라는 세계 초강대국이 자국의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이 생산품에 대해서 관세 장벽을 쌓고 또 비관세적인 압박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과거에 한국의 기업들이, 유명한 기업들이, 재벌 회사들이 미국에서 공정거래를 위반해서 수백억 그리고 천억대 이런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이 과징금 형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얻어맞는 형태의 법적 처벌로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항공사가 항공 비용을 담합했다든지 또 무슨 미국에 차를 팔면서 리콜 처분될 만큼 시원찮게 했다든지 미국의 어떤 물건들을 팔면서 가격 문제에서 좀 유사한 회사들과 조율을 했다든지 오직하면 제가 본 어떤 영화에는 보면 한국의 이 가축 사료에 들어가는 첨가물을 만드는 부분에서 한국 회사가 주도해서 가격 담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단속하는 이런 에피소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독과점 어떤 기업이나 이런 품목에 대한 가격 담합이라든지 부실한 어떤 이 물건들을 미국에 팔았다가 문제가 걸린다든지 이런 현상, 또 미국 밖에서 생산해내는 물건들을 지금처럼 미국 내에 이렇게 팔아먹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이 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내 제조 공장을 통해서 그 물건을 생산해서 고용을 창출하면서 미국에 파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 팔만한 물건은 한국이 아니라 멕시코에서 만든다든지 중국에서 만든다든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미국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지 한국에서 하는 걸 미국에 들어간다 할 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가격 경쟁력이 이 노동 생산성에 있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실제로 한국은 미국보다도 더 떨어집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의 70% 미만, 60%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동자 임금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할 부분은 국내 내수용 외에는 거의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은 대기업들의 전략은 굉장히 고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